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강이죠. 저번 시간에 1강에서는 이제 본문 내용 진도는 안 나간 거고, 제 소개하고 이제 교재 내용 설명한 거고, 제가 약속드린 대로 2강에서는 바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들 교재 펴보시면은,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송배전공학이에요. 가장 중요한 송배전공학. 발성배전 기술사, 즉, 발송배전 기술사, 발전공학, 송배전공학, 그 다음에 이제 뭐 개통공학, 이걸 묶어서 이제 우리가 발송배전 기술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송배전 기술사 하면은 발전공학도 포함되는 거고, 송전, 배전 포함되는 거고, 변전 포함되는 거고, 전력개통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제가 편의상 파트를 나눠서 송배전공학 한 거예요. 그럼 왜 발전부터 안 나가느냐? 송배전공학이 아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시험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송배전공학 마스터 없이는 절대 우리가 합격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발전공학, 개통공학은 뒤로 넘기고 가장 중요한 송배전공학부터 먼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접하실 때 가장 중요한 앞에부터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수업 그 차례대로 송배전공학 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거의 우리 시험에 50% 이상을 차지해버려요. 뭐 심지어는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뭐 한 60%, 70% 이상도 차지하죠. 그래서 송배전공학은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그죠? 예,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송배전공학에서 첫 번째 교재 보시면 1페이지에 보면은 1장이 송배전공학도 세분화해서 1장이 송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1장의 송전 방식이죠. 제가 칠판에 띄운 것처럼. 자, 1장의 송전 방식은 뭘 배우느냐? 일단 본문 수업하기 전에 이 송전 방식은 뭘 배우느냐? 우리가 지금 전력계통을 공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1장의 송전 방식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전력, 즉 전기라는 것이 우리가 교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직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전력계통 구성방 자체가 대다수가 교류 방식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계통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대다수의 계통이 이렇게 교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교류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기라는 게 태생이 초창기 때는 직류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직류를 갖다가 에디슨이 이제 직류를 갖다가 처음에 이제 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처음에는 전기 태생은 직류였어요. 근데 요 직류가 초창기 때는 직류에 출발했는데 직류 못지않게 교류가 상당히 장점이 부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류에서 교류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계통은 거의 대다수가 교류죠. 그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또 교류가 또 단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또 직류 쪽이 좀 각광을 받고 이제 직류 쪽에 도입하는 게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본문 내용이 있지만은 제주도 육지에서 제주도 연계는 이제 직류를 갖다가 제주가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지역은 자체 생산 능력이 없어요, 발전에. 그래서 육지에서 해남에서 이제 제주도로 송전을 한 거죠. 전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류 보내는 것보다는 직류 보내는 게 이제 더 효율적이니까 이제 직류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1장은 우리가 뭘 배우느냐? 우리가 전기 방식이, 송전 방식이 교류 방식이 있고 직류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뤄보자는 게 1장의 골격이죠. 그래서 제 수업을 갖다가 그 다음에 여기 공부하실 때 이 책에 각 장마다 1장은 내가 뭘 배우는 거고 2장은 뭘 배우는 거고 그 뭘 배우는 거다 알고서 출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장은 우리가 전기 방식이 교류 방식이 있고 직류 방식인데 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장단점 특징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파트가 바로 1장의 송전 방식이다. 이렇게 출발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장의 송전 방식에서 차례로 넘어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3페이지 보시면은 제목이 큰 제목이 전력계통의 구성이잖아요. 제가 1장에서는 송전 방식, 교류 방식하고 직류 방식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 일단 우리가 배울 전력계통이 뭐냐 범위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정도는 우리가 습득을 하고 가자. 그래서 내가 책에다가
맨 앞에다 실어 놓은 거죠. 자, 우리가 다룰 이건 광범위한 내용이죠. 사실은 전력계통의 구성, 전력계통이 뭐냐? 전력계통이라는 건 책에도 있지만은 전력계통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력계통은 전력을 생산해서, 그죠?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는 어디서 생산합니까? 발전 설비에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에서 다룰 게 우리가 수력 발전도 배워야 되죠. 수력. 그 다음에 수력 배우고 난 다음에 화력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화력 배우고 나서 원자력 배우고. 근데 원자력은 비중이 적어요. 우리 출제 경영에서. 어쨌든 발전 설비는 지금까지 주중을 줬던 게 과거에는 수력 위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화력 원자력 위주 간 거죠. 그래서 기저부하는 거의 다 원자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신발전 쪽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태양광 발전 중심에 풍력 발전 중심에서 신발전 쪽으로 갖다 비중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력계통, 전력을 생산해서, 즉 전기를 생산하는 게 발전 설비다. 수력, 화력, 원자력, 신발전. 그래서 전력계통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전 설비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당연히 책에 보면 전기를 생산하고 수용가에 공급해야 되는 거죠. 예, 생산했으면 요게 수용 설비잖아요. 부하. 그러면 공급을 하려면 우리가 수송 설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수송 설비 이제 2장서부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수송 설비 하면 이제 송전선, 배전선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발전 설비에 만든 생산된 전력을 우리가 송전선, 배전선을 통해서 수송 설비 통해서 송전선, 배전선 온다. 그래서 편의상 수송 설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래 수송했으면 우리가 이제 이 전력을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가 바로 수용 설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부하 계통 자체가 얘가 수용 설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력 계통은 구성 자체가 발전 설비, 그 다음에 송배전, 즉 수송 설비, 그 다음에 부하, 수용 설비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요 세 가지만 있으면은 기본적인 전력 계통이 구성되잖아요. 근데 이 발전 설비, 그 다음에 송배전, 수송 설비, 그 다음에 부하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이거 갖다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 관리하고 제어하고 그 다음에 사고 예측하고 이런 운용하는 운용 설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용 설비란 건 개통을 운전하고 그 다음에 개통을 유지하는 그런 설비가 따로 또 추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한국전력에서 이거 갖다 운용 설비를 갖다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력계통을 구성하면 이렇게 네 가지. 만약에 요 3페이지에 전력계통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셔. 이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바는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 너무 개요적인 거라 출제자가 이 부분까지는 아직은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문제가 우리 기숙사 문제는 절대적으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출제자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출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별거 아니네 하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이거 갖다가 평상시에 이렇게 접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쓰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못 쓰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안 해서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은 안 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주 사소한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은 그냥 짚고 넘어가자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요 3페이지의 1 전력계통의 구성,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결론 지으면 아직 출제된 바는 없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렇게 출제 빈도가 많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만에 하나 쉽게 문제가 평에 나오면 한 번쯤은 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마다 물론 요 교재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도 빠질 게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공부하실 때 출제 경향이 출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냐 약간 그래도 좀 적게 나온 부분이냐는 제가 해주면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훨씬 더 편리할 거 아니에요. 도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방심은 하지 말자. 기본적으로 알고는 짚고 가자. 그런 차원이죠. 자, 그 다음에 살짝 넘어가면 4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전력계통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래서 4페이지 맨 상반부 보면은 6 송배전 계통 구성할 때 우리가 고려할 생이 뭐냐. 요 수송 설비, 그 송배전 설비, 송배전 계통 구성할 때 우리가 지금 송배전 배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력계통 설비 중에서 특히 송배전 설비, 즉 수송 설비에 대해서 계통 구성할 때 우리가 뭘 고려할 거냐. 근데 이 내용은 상당히 평범하죠. 그죠? 당연히 송배전 계통 구성한다. 어떤 걸 고려하겠어요? 책에 있는 것처럼
수송 설비를 거쳐 부하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이 있어야죠. 그죠? 가격이 싸야 된다는 거죠. 막대한 비용이, 물론 송배전 설비가 막대한 비용이 들고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목표하는 그 목적을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도 투자비가 좀 가급적이면 적게 드는 쪽으로 가자 이거죠. 설계를. 그래서 수송 설비를 거쳐 부하에 이르기까지 경제성과 신뢰성, 무조건 싸면 안 되죠. 그죠?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신뢰성도 유지된다. 그래서 첫 번째 고려사항이 수송 설비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기까지 경제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중복되지만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정전사고 없이 수용하게 수송 배분해야 된다. 이라고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 전력계통의 구성이 가장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우리가 수송 설비를 설계할 때, 운용할 때 가장 고려사항이 아니냐 해서 제가 또 첨부해 드린 거죠. 그래서 1. 전력계통 구성을 하면서 6. 지금 제가 읽어드린 송배전 계통 구성식 근본적인 고려사항도 반드시 습득을 해두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했던 거는 이제 서두예요. 서두.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짚고 가자는 차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런 쪽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우리가 제가 뭐랬어요? 1장의 송전 방식이 교류를 배우고 직류 배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 전력계통은 아무래도 주종이 교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계 교재에서 일단 교류 쪽 먼저 설명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교류가 끝나고 그러면 이제 직류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요 내용은 기존의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대학교 갈 때 회로에서 접했던 내용이에요. 이건 보충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 부분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싶어서 요 교재에 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류 송전을 배울 건데, 교류란 게 뭐예요? 교류란 게 뭐 아주 기초적인 얘기지만은, 교류라는 거는 교류 발전계통에서, 그죠? 교류 발전계통에서 요 가로축은 시간축이고요, 그죠? 시간축이에요. T. 그 다음에 요 세로축은 뭐 전압이면 전압, 그죠? 전압이면 전압, 전류면 전류, 크기, 그죠? 전류 크기예요, 크기. 전압의 전류 크기가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교류라는 건 전압이나 또는 전류의 크기가 직류와 달리 당연한 거잖아요. 직류는 일정해지지만 직류는 이 전류나 전압의 크기가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하죠. 그죠? 근데 교류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어떻게 돼요?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면 교류는 쭉 증가했다가 최대값 이뤘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극성이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극성이 되는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 시간이 단순한 시간이 되겠냐? 우리가 보통 시간은 T초 세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전기라는 게, 발전기 원리가 어떻게 돼요? 얘가 고정자고, 그죠? 여기가 고정자 권선이 있죠. 그죠? 이쪽 고정자고, 여기서 전력을 뽑아내죠. 그 다음에 발전하려면 여기 회전자가 있어야 돼요. 회전자는 일종의 커다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N극에가 S극이니까 N극에서 이게 자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회전자가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발전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발전기 구성이 이렇다 이거지. 회전자, 고정자. 그러면 N극에서 자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전기는 축을 통해서 열심히 회전력을 갖다가 계속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물의 힘으로, 화력 발전 경우는 이제 불의 힘, 즉 증기의 힘으로,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로 증기의 힘으로, 우라늄이지만. 그래서 이것 다 회전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전시키면 지금 상태에서는 N극이 고정자하고 자석이 많이 만나잖아요. 세교를 많이 하죠. 그러면 요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때는 전력이 많이 생성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제일 큰 거죠. 그죠? 그랬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고정자하고. 그러면 자석이 좀 더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류나 전압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 원리가 이거죠. 결국에는 물리적인 회전 운동 에너지를 전력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발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발전공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교류로 발전기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그냥 보통 시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기 때는 0이었다가 얘가 가면 얘가 90도잖아요. 각오로 변한단 말이에요. 시간은 가죠, 시간이. 근데 이 실제로 발전기는 위치가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도에서 90도로 변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얘는 그냥 평범한 시간이고 우리가 각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가 뭐냐? 얘는 각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각도가 되는 거죠. 그죠? 각주파수. 여러분들 기사 공부할 때 알겠지만 오메가 각주파수 어떻게 하죠? 얘는 2파이F예요. 한 바퀴가 한 회전이 2파이니까 360도. 그래서 2파이F. 여기서 F가 뭐예요? 주파수잖아요.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 주파수 60Hz잖아요. 그러면 2파이 곱하기 60Hz가 되는 거죠. 60Hz가 뭐예요? 이런 사이클이 1초 동안에 60번을 반복하는 게 60Hz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60Hz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계산하면 참고적으로 377 되는 거예요.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이런 것도 평상시에 알아두세요. 라디안 각이에요. 그죠? 1초 동안에 각도가 몇 번 변하느냐,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라디안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교류에서 기본적으로 교류할 때 요 오메가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이 아닌 각시간이다. 그래서 오메가는 각주파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계통은 377이라는 각주파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교류라는 거는 0에서 출발했을 때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0이면은 여긴 몇이에요? 얘가 한 회전이니까 360도니까 여기는 반 잘랐으면 여기는 180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즉 파이각이 되는 거죠. 파이나 180도 똑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360도 되는 거죠. 즉 얘는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2파이 F 한 바퀴가 2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몇이겠어요? 여기는 180의 절반이니까 얘는 90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얘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류라는 거는 제가 요 칠판에 띄운 것처럼 교류라는 거는 전압하고 전류가 수시로 변하는 게 교류의 특성인데 0일 때 출발할 때는 얘는 최소값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돼요? 여기서는 이제 최대값 되는 거죠. 최대값 되는 거죠. 우리가 최대값을 약속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전압이면 V의 맥시멈, 요 M이란 첨자는 맥시멈 최대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전류를 한다면 전류의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류는 반드시 최대값이 있기 마련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교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수식적으로. 그죠?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근데 직류는 간단하거든요. 직류는 뭐 10A라 그러면 전류 10A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전압이 뭐 220V면 220V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류라는 거는 그 일률적으로 뭐 10A냐 220V냐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교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교류는 직류처럼 한 가지로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세 가지 표현법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류 성종 방식에서 교류의 특성은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는 그 해석 방법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순식값이 있고, 두 번째는 평균값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시료값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요 세 가지를 다뤄야 되는데, 자, 순식값은 뭐냐 이거지. 첫 번째 순식값. 제가 하나하나 시간이 걸려들어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순식값이라는 건 뭐냐? 교류라는 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교류라는 거는 이게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류라는 게 요때 순간값, 만약에 요때다. 요때 순간값이 몇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요때 순간값이 순식값. 그러면 요때 순식값이었다면 만약에 시간이 경과해서 요때면 또 얘하고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요때 순식값은 몇이냐? 또 요때 순식값은 몇이냐? 그러니까 일일이 교류에서 수시로 변하는데 그때 순간값들은 크기가 몇이냐를 표현하는 게 바로 순식값의 정의예요. 그래서 순식값이란 건 교류에 항상 교류는 크기가 변하는데 교류의 매 순간값을 표현한 값이다.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식값의 정의는 뭐냐? 교류가 매 순간순간 변하는데 그때 매 순간순간 변할 때 각 순간순간 값이 크기가 몇이 되느냐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순식값의 정의죠. 그러면 이렇게 교류파형, 지금 보이듯이 매끈한 교류, 이거 갖다 우리가 정연파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정연파의 순식값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갖다가 수식적으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전류를 표현한다. 그러면 순식값은 우리가 소문자로 하게 돼 있어요. 작은 값들은 이제 소문자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t에 따라서 변하더라. IT. 그러면 우리가 순식값은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얘 t가 변수고요. 그러면 이 사인 파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사인의 그 다음에 각주파수 오메가 t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최대값도 있잖아요. 가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최대값을 갖다 첨가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순식값은 정의가 교류의 매 순간순간 값을 표현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그 순식값의 표현 방법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사인 평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대값 im에 사인 오메가 t 요 시각구 하면은 모든 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0도다. 90도는 최대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90도라는 건 우리가 사인 90도면 사인 90도는 1이잖아요. 그럼 그 사인 90도가 얘가 1이니까 여기다가 90도 집어넣으면 얘가 1이니까 90도일 때는 최대값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절반, 만약에 45도다. 45도면 사인 45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되는 거잖아요. 즉 2분의 1 걸린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인 45도에 루트 2분의 1이네. 그죠? 자, 그래서 순식값을 갖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로 전부 다 표현이 되느냐? 약간의 표현하지 못하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류가 0에서부터 출발하면 이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교류라는 게 여기서 출발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0보다는 오히려 조금 앞서서 사인 파형이 앞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0에서부터 앞서서 출발했으니까 얘는 0보다 세타만큼 빠르게 출발한 거거든요. 여기서 출발한 거고 여기서 출발한 건 얘가 빠르지 않습니까? 이거 갖다 우리가 보통 계통에서는 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세타만큼 앞서서 출발했다. 즉 진상이다. 할 때는 이 식 갖고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건 0에서 출발한 거니까. 이때 어떻게 하느냐? 가로치고 여기다 플러스 이제 우리가 세타 붙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붙였다고 그러면은 사인 오메가 t는 기본적으로 0도에 출발한 건데 세타만큼 앞서 출발했어. 그럼 플러스 세타만 붙여주면 이 파형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쩌면 단순한 원리죠. 또 반대로 세타만큼 앞서서 출발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세타만큼 마이너스 세타만큼 늦게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것도 표현하려면 이제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류의 순식값은 이런 식으로 매 순간순간 값은 수학식을 이용해서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im이라는 건 아까 설명했지만 im이라는 건 이거는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죠? 약속이 맥시멈. 그 다음에 사인 파이고요. 아까 오메가는 뭐였죠? 오메가는 2파이f에서 제가 각주파수라 했잖아요. 각주파수 377. 그 다음에 세타는 뭐죠? 세타는 이거는 위상이죠. 그래서 플러스 세타면 앞서서 위상이 간 거고 마이너스 세타면 늦게 위상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값, 순식값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지워버리고 자, 우리가 순식값의 정의는 뭐였어요? 반복되지만은 매 순간순간 변하는 교류를